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무엇보다 함께 하고 계신 분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대표님. 네. 대표님이 나오신 줄 알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지금 57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저희에게는 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만큼이나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들 지금 사실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이 네. 그만큼 또 국내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관심사가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경제TV 글로벌 아시아증시 라이브도 네. 오늘 역사적인 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네, 많이 해봐야 될 것 그쵸. 같은데 오늘 이제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은 뭐 어느 정도 뭐 확실시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금리 인상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섹터 찾기에 관심이 쏠리고 그쵸. 있는데요. 네, 네. 여기에 아까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슈를 짚어봤던 내용 중에 북미의 이 기관들도 일본 증시에 좀 유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일본 시장이 매력적이라는 얘기인데 네. 뭐 일본 애널리스트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은행주를 봐라라고 꼽았습니다. 네, 네. 현 구간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야, 이 은행주가 아주 매력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 매력적으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정상화돼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일본의 가장 문제가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 아니면은 0.25% 워낙 낮다 보니까 사실 은행이 정상적인 예대 마진이라든지 예금여지 대출 이런 것들이 사실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많은 가게들이 집에다 현금을 싸놓고 쓰잖아요. 신용카드도 안 쓰고 그러니까 현금 쓰는 게 사실 더 편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금리가 0.75%까지 저는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아는 일본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통화 정책에 문제가 되는 유동성 함정이 있거든요.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게 효과가 이제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0.75까지 오르면 저는 이러한 가계 기업들이 예금이라든지 대출이 다 정상화가 될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그동안 은행들이 누리지 못했던 넷 인트레스트 마진이죠. 순이자 마진이 가능한 구조로 이제 바뀔 수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은행이 원래는 사실은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익을 늘려야 되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 1조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은행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저는 일단 만약에 기준금리가 0.75%로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애널리스트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와 마찬가지로 일단 금융업을 먼저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게 은행주까지는 아니지만 금융 섹터 전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일단 그렇게 진단을 내려주셨네요. 매력적이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더 앞서가는 감이 없지 않아 그렇죠. 있고 네. 이제 정상화로 돌아가는 그렇죠. 수순에 있다. 뭐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을 내려봤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변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은행주, 금융주 외에도 다양한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양한 섹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가장 큰 게 엔화 강세에서 먼저 우리가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엔화 강세. 예. 왜냐하면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만약에 일본은행이 0.75%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벌써 또 지금 3.75%로 내렸단 말이죠. 그럼 양국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사실 이제 한 300bp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오늘 새벽에 영란은행이죠. 영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밴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를 3.75%로 내렸어요. 여기도 4%, 3.75%로 내렸거든요. 여태까지 잘 보시면은 엔캐리 우리가 트레이드가 많았다라고 했을 때 딱 보시면은 일단 주요국 통합끼리의 어떤 금리 차를 활용한 게 엔캐리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게 엔캐리가 지금 잔액이 한 570조 엔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포지션이 보면은 엔화를 빌려갖고죠. 싼 단기 엔화 금리를 빌려갖고 장기 금리 중에서 비싼 곳을 딱 보시면은 미국 달러 거의 4%가 넘어가죠. 장기 금리요. 그 다음에 파운드도 한 4%가 넘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달러의 국채 아니면 파운드 국채 투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식시장에 많이 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 배당주 좀 이 정도 볼 정도 수준으로만 가지 대부분 다 국채로 갔기 때문에 만약에 포지션이 정리된다 그러면
뭐냐면 여태까지 엔화는 쇼 포지션인데 이게 이제 롱 포지션으로 이제 쇼 커버링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럼 엔화가 일단 강세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종목보다 업종보다 엔화가 강세 갔을 때 보는 게 일단 뭐 가장 먼저 금융주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제가 많이 보는 게 소비재 쪽. 소비재예요. 왜? 네. 소비자입니다. 내수 쪽이 확실히 이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뭐 내수 얘기하면 사실 일본 뭐 엄청 좋죠. 유니클로라든지 뭐 꼼데가르송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뭐 이런 거 다 많은데 저는 그래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2025년, 26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커머스하고 저는 여행 항공주 쪽을 보셔라. 먼저. 이커머스 좀 보시면은 사실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데가 뭐 라쿠텐이라든지 야후 쇼핑이라든지 큐텐도 있고요. 메르카리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이나 어떤 중국이나 이런 데 같이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 쪽이 되게 강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수 쪽에서 이쪽을 먼저 보셔라. 그다음에 엔화가 강세가 될수록 중국 분들의 중국이 아니라 일본 분들이 네. 해외 여행은 좀 많이 갈 수 있는 네. 여지가 충분해지거든요. 엔화가 강세니까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뭐 잘 아는 아나항공이라든지 자일항공이라든지 이런 항공주도 한번 보시는 게 그 다음으로 저는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우리가 식음료 쪽에 맥주라든지 아니면 의류라든지 뭐 패션 이런 쪽도 화장품 쪽도 뭐 시세주라든지 DHC, 러시 같은 경우도 충분히 봐도 저는 괜찮을 거로 보여준다. 그래서 일단은 여태까지 사실 엔화가 약세로 움직이면서 전자제품이나 이제 자동차들이 상대적으로 수출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소재 쪽 반도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재 같은 소재 수입을 위해서 상사주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 상사주들은 사실 이토추라든지 스미모토, 미쓰 이런 쪽에서는 조금 약간 제가 봤을 때 이제 엔화 강세에 좀 밀릴 수 있는 여지는 커진다. 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말씀해 주신 이제 그 엔캐리 규모가 이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뭐 대략적으로 아까 5,405조 원 정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맞습니다. 규모인데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저희가 엔캐리 청산 우려를 여러 번 이제 네. 거듭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면 청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한 규모만큼은 안 나온다. 증시에 미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청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 이제 금리 스프레드죠. 아까 이제 제가 그 파운드도 말씀드렸고 달러도 말씀드렸고 사실 단기하고 장기 금리 차이가 지금 한 300bp 이상은 사실 나고 있거든요. 만약에 0.75% 올려도요. 그러면은 제가 과거에 이제 이런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을 좀 했을 때 보통 비용이 한 150bp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냥 앉아서 사실 아직까지는 150bp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다 청산되는 하루아침에 다 청산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사실은 이제 포지션이 한 400bp에 있었을 때 들어간 포지션들은 정리가 되지만은 만약에 아직도 이보다 더 좋은 아직 수익처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 정도 150bp를 1년 앉아서 그냥 무비용으로 그냥 차익 거래를 낼 수 있는 데는 별로 네. 없거든요. 그렇다면 또 들어오는 돈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산 규모가 어떤 분들은 야 주시장 돈 다 빠져나가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주시장에서 사실 빠져나갔던 저는 별로 크진 않다라고 보고요. 미국 국채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 쪽에서 이제 장기 국채들을 매도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미국 국채를 장기 매도를 한 1.2조 달러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라 일본 은행이요. 일본 은행이 민간까지 합치면 더 많고요. 그래서 일본 은행이 건들진 않겠지만은 아마 민간 은행 쪽에서 일부 정도 어느 정도 한 몇천억 달러 정도는 충분히 사실 미국 국채 특히 장기물에 대한 매도세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파운드하고 이제 미국 쪽 국채들의 매도 물량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 국채를 매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이 그쵸, 부분에 네. 더 초점을 두고 시장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엔화가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금리가 싸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엔화로 빌려서 네.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데 실제로 성과는 기대에 좀 못 미쳤다고 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뭐 역량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게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네. 이제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의 네. 뭐 다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성과가 좀 미흡했는지. 사실 이러한 스킴이 이제 이런 구조가 작년 한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엔화가 자꾸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엔화가 강세를 가면은 원엔 환율은 분명히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금리 인하 포지션을 간다라고 그러면 미국 국채의 가격은 또 상승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 뭐였냐면 그러면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서 뉴욕 도쿄 거래소죠. 도쿄 거래소에 있는 미국 국채를 사자.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원화는 환율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미국 국채 가격 상승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런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기관들이 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것에서는 사실 수익이 쭉 꾸준히 났는데 개인 투자가들이라든지 일부 기관들이 했던 차익 거래 물량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수익이 좀 안 났거든요. 한 1년 정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거래소에도 그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ETF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원화를 엔화로 바꿔서 그 도쿄에서 미국 국채를 달러로 사버리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양쪽 다 포지션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여태까지 보시면은 엔화가 작년 한 하반기쯤에 잠깐 1,000원까지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보시면 계속 950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사실 금리 인상을 빨리 안 하고 계속 옆으로 이제 기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수 수익이 안 나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도 보세요. 작년에 계속 금리 내린다고 하다가 결국은 올해 연말 돼서 이제 금리를 내리기 내렸죠. 시작했는데 네. 사실 금리를 내려도 이미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돼 있어 갖고 바로 장기 국채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일이 바로 발생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지금 계속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약간 이제 말씀드린 엔화가 이제 강세로 이제 간다,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 확실히 금리를 내렸고 이제 장단기 구조가 정상화돼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이제 가격도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를 들면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ETF를 국내 거래소에 산다라 그러면은 저는 두 포지션을 다 갖고 있으니 이제 정상화됐다. 예,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시간이 네. 차라리 좀 매력적이에요. 네. 사실 저도 작년에 네. 하반기쯤에 그 포지션을 갖고 왔다가 아. 예, 조금 수익 먹고 네. 느낌이 좀 안 좋았고 바로 뛰어나왔어요. 아. 그래서 다행히 이제 고객분들한테 욕을 안 먹었는데 이제 그 포지션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게 이제 정상화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사실 직접적으로 도쿄 거래소 우리가 삼성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이제 HTS 거래를 하시면은 도쿄 거래소도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 아이쉐어즈 20년 플러스 US 트레저리 본드 JPY 헤지 ETF가 있습니다. 그 ETF를 아까 말씀드린 라이즈 ETF가 국내에서 원화로 카피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직접 이제 엔화를 바꿔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두 포지션 다 괜찮다고 봐요. 국내에서 그냥 원화로 맡기면은 알아서 ETF가 엔화로 바꿔서 들어가는 포지션도 괜찮고, 네. 반대로 그냥 엔화로 직접 환전하셔갖고 우리 HTS에서 증권사 HTS에서 도쿄 거래소 직접 가서 요 ETF를 그냥 바로 사셔도 됩니다. 오. 예, 그렇게 사셔도 저는 네, 양쪽 포지션을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엔화를 활용한 투자 전략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제 저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그 포지션으로 보고 한번 전략을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증시에 대한 진단을 한번 내려봤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는 아시아 증시의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의 오라클 쇼크로 인해서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뭐 이건 아시아뿐만이 아니었고요. 뭐 그렇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산타가 오냐 마냐 얘기를 하다가 네.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도 올 겁니다 하다가 네. 아직도 안 오셨어요. 이제 네. 뭐 가족과 함께 보내야죠.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지 말고 네, 가족과 뭐, 함께 예, 단란하게.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네, 주식 좋습니다. 얘기하시면서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AI 네. 관련주에 대한 우려가 좀 네.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지금 시점에서 AI 관련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사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사실은 이제 AI 산업 전반적으로 같이 지금 이제 증시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 다음에 뭐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AI 산업을 이제 차별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AI 기업들이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인프라를 지금 확대하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해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매출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사실 반영될 여지도 없어요. 그다음에
최대한 지금 인프라 확보해서 시장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금을 최대한 조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금, 그다음에 채권, 현물, 이비까지 막 발행해서 좀 조달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도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AI 기업들은 저는 이제 이제는 차별화되는 단계로 와 있다. 왜냐하면 매출을 보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현금을 확보를 해서 그다음에 매출도 조금씩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캐퍼를 증가해 갖고 그런 회사를 차별화해서 봐야 된다. 예를 든다면 저는 이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메타는 사실 아직 요즘 자금이 좀 많이 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별화돼서 봐야 된다.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는 또 다시 AI 기업들과는 또 차별화돼야 된다.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은 AI 인프라에다가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AI 인프라는 AI 기업들과 상관없이 그냥 계속 캐퍼가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AI 반도체 회사들은 최소한 3, 4년은 캐퍼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캐퍼도 늘릴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출을 보면서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 캐퍼 늘리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PR도 더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코난테크놀로지라든지 마마이라든지 아니면 솔트룩스 같은 이런 AI 기업들은 아직도 저희가 전망을 갖고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신다면 조금 저는 이제 구별해서 한번 앞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의 큰 틀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 상승을 저희가 이제 목도했는데 그 안에서 앞으로는 좀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내년에도 제가 대표님을 계속 뵙겠지만 올해로서는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글로벌 증시에 투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어떤 조언 마지막으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산타 어르신 때문에 좀 머리가 아파요, 제가.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산타 얘기도 하시고 이제 자녀분들한테 주식 교육도 하시고 서학개비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동시에 저는 두 가지를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년을 준비하자. 가장 큰 게 내년을 준비하자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산타 랠리가 안 온 만큼 1월 랠리가 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항상 보시면은 산타 랠리가 안 오면은 1월 랠리가 더 커집니다. 그만큼 시장이 내년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 변수 보거든요. 주요국들의 통화 완화 정책 기조가 분명히 확대될 수 있다. 오늘 뭐 미국 인플레이션 떨어진 거 보셨잖아요. 둔화된 내년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다 통화 완화 기조로 갈 거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 확대를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년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는 계속 그 말씀 드렸어요. AI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다. 글로벌이.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구축과 동시에 AI 사회로 진입할 거다. 얘기가 좀 틀리거든요. 인프라가 그냥 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전반적인 사회가 AI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도 지금 지난달에 제15차 경제기획 내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딱 두 가지를 내겠어요. 뭐 1인당 퍼캐피탈을 뭐 얼만큼 올리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AI 사회로 진입을 하겠다 그랬어요.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가 아니라 산업 발전은 당연한 거고 AI 사회에 맞는 그러한 앞으로 이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뭐냐면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본다라고 그러면은 내년을 준비할 때도 결국은 AI 중심으로 가셔라.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커머스, OTT, 저는 뭐 로보티스, 자율주행, 의료 서비스, 국방, 재난 산업까지 모든 것을 대실 수 있으면 AI 쪽을 보시면서 내년을 준비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산업을 볼 때 그 안에서 AI와 연관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올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이죠. 말이 열심히 달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시장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해서 열심히 달려주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